아버지 큰일 났어요. 세무서에서 전화 왔는데 세금이 1,800만 원이래요. 어? 1,800만 원? 내가 너 주식 투자하라고 준 돈이잖아. 보내주신 돈으로 주식을 사는데 세금 폭탄이 터졌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25년간 금융 자산 증여 문제를 전문으로 다뤄온 세무사 강민수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는 지난주 제 사무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준호 씨와 아들의 급한 통화였죠. 이 씨는 아들의 재테크를 돕기 위해 주식 투자금으로 8천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송금 후 4개월 만에 갑자기 국세청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세무사님, 내 돈으로 내 자식 미래 준비시키는데 이런 세금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알았으면 다르게 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준호 씨의 경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제가 매년 수백 명의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 자녀의 미래를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보낸 돈 때문에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정수연 씨도 비슷했습니다. 딸의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보냈는데 석 달 후 갑자기 증여세 통지서가 도착한 겁니다. 딸 카페 창업하는데 도와준 건데 무슨 세금이에요? 황당했지만 이미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급하게 대출받아 세금을 내셨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으셨나요? 걱정 마세요. 제가 25년 세무 경력으로 터득한 노하우를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녀에게 1억 원을 줘도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합법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국세청에서 이렇게 가족 간 금융 거래를 철저히 추적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무사님, 예전에는 이 정도는 넘어갔는데 요즘 왜 이렇게 엄격한 거예요? 제가 세무서 관계자들과 자주 미팅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세수가 예상보다 85조 원이나 부족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특히 충격적인 것은 2025년 5월부터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많이 찾아내면 그 금액의 10%를 성과금으로 받는 제도가 시행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무 공무원들이 여러분 계좌에서 세금 낼 거리를 찾아내면 그만큼 본인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더 열심히 조사하겠네요. 큰일이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만 세무조사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일반 가정의 평범한 금융 거래까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모든 계좌 이체를 분석한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패턴까지 다 찾아내는 거죠. 대전에 사시는 54세 윤미선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들에게 매달 12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셨습니다. 1년이면 1,440만 원이 되는데 예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요즘 AI는 이런 규칙적인 송금 패턴을 금방 찾아내서 이건 분산 증여 아닌가? 라고 표시합니다. 나눠서 보내면 괜찮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국세청은 이제 개별 송금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잠시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세금 고지서를 받은 분들의 사례와 요즘 국세청이 왜 이렇게 가족 간 금융 거래까지 추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이제부터는 어떤 경우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5년간 상담하면서 발견한 국세청이 특히 주목하는 4가지 위험한 패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주기로 동일 금액 송금하기. 매달 15일마다 80만 원씩 보내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이런 패턴이 가장 위험합니다. 광주의 58세 김태영 씨는 대학원생 딸에게 매달 130만 원씩 보냈다가 1년 반 후 세무조사를 받으셨어요. 결국 누적 금액 2,340만 원에 대해 470만 원이라는 세금을 내셨습니다. 둘째, 송금 직후 고액 자산 구매하기. 울산의 서지훈 씨 사례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들에게 3천만 원을 보냈는데 아들이 바로 그 돈으로 오토바이를 샀더군요. 한 달 후 국세청에서 자녀분 오토바이 구매 자금 출처 확인이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세무서는 이건 오토바이 구매 목적의 증여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수입에 비해 과도한 소비가 있을 때 제가 작년에 상담한 분의 딸은
연봉 3,200만 원인데 갑자기 5천만 원짜리 해외여행과 명품 구매를 했습니다. 세무서는 바로 누군가 지원한 것 아닌가? 라며 부모의 통장을 조사했습니다. 넷째, 미성년자 명의로 금융상품 가입하기. 조카 성인 되면 쓰라고 고등학생 조카 명의로 매달 적금 넣는 경우 국세청은 특히 관심을 갖습니다. 거래 기록을 통해 누가 입금했는지 다 추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죠? 이런 방식으로 돈을 보내면 세무서가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우리 같은 부모들은 자식들 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전략만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총 5천만 원까지 피고하세.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10년간 총 2천만 원까지 피고하세. 형제자매나 삼촌이모가 조카에게 1,000만 원까지 피고하세입니다. 중요한 점은 10년간 누적 금액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3천만 원, 2024년에 3천만 원을 자녀에게 줬다면 총 6천만 원 중 5천만 원, 초과분인 1,00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10년 전 것은 리셋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새롭게 한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 번에 큰 금액을 주면 위험해요. 자, 이제 핵심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25년 경력으로 터득한 안전하게 가족을 돕는 5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체 메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죠. 돈을 보내실 때 이체 메모란에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5월 월세 지원, 어학원 수강료, 병원 치료비 보조, 교통비 지원 이런 식으로요. 절대로 사랑하는 내 새끼에게 같은 감성적인 표현은 쓰지 마세요. 둘째, 고액은 분할해서 지원하세요. 세무사님, 그럼 아들 사업 자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한 번에 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 번에 고액을 주시면 국세청이 즉시 주목합니다. 인천의 49세 박상현 씨는 창업하는 아들에게 사업 자금 1억 원을 한 번에 보냈다가 결국 2,730만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올해 5천만 원, 2년 후 5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차용증을 작성해서 대여하는 방식으로 하세요. 차용증이요?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데 나중에 돈 받으라는 말씀이세요? 걱정 마세요. 차용증만 제대로 있으면 실제로 돌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서류를 법적으로 갖추는 거예요. 셋째, 차용증은 이렇게 작성하세요. 차용증은 돈을 빌려줬다는 법적 증거입니다. 이렇게 작성하세요.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함께 명시하세요. 예를 들어 금 8천만 원정. 어떤 용도로 빌려주는지 명확히 기재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 사업 초기 자금 지원. 상환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예를 들어 2027년부터 매월 40만 원씩 상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도장보다는 자필 서명하세요. 작성 날짜도 반드시 기입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아, 그럼 이자 안 받아도 되는군요. 맞아요. 그리고 부부는 각자 2억 1,700만 원씩 빌려줄 수 있어요. 아버지가 2억 1,700만 원, 어머니도 2억 1,700만 원. 이렇게 하면 총 4억 3,4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잠시 중간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이체 메모 전략, 분할 지원 방법, 차용증 작성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나머지 2가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대신 원금은 조금씩이라도 상환해야 합니다. 월 40만 원씩만 갚아도 충분해요. 이체 메모의 대여금, 원금 일부 상환이라고 꼭 적으세요. 그런데 우리 딸이 수입이 불안정하면 어떡해요? 매달 40만 원도 부담될 텐데. 걱정 마세요. 그럴 땐 상환 조건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면 돼요. 소득 감소로 상환 조건을 변경합니다.
향후 6개월간은 월 15만 원만 상환하고 소득이 안정되면 원래 계획대로 상환하겠습니다라고 써서 다시 서명하면 됩니다. 수원에 사시는 52세 홍재민 씨는 딸 유학 자금으로 9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처음엔 매월 원금을 잘 갚았지만 딸의 아르바이트 수입이 불안정해졌어요. 딸한테 돈 톡촉했다간 관계만 나빠질 것 같아서요. 홍 씨는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 딸에게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보내라고 했어요. 딸은 매달 조금씩이라도 송금했고 이체 메모에 6월분 원금 일부라고 꼼꼼히 적었습니다. 또한 상환 조건 변경 합의서도 작성했죠. 덕분에 세무조사에서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넷째,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무슨 증빙을 모아둬야 하나요? 차용증, 이체 내역서, 상환 내역 같은 기본 서류는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 건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증빙이 된다는 겁니다. 제주도의 46세 양진수 씨는 아들 유학 자금으로 7천만 원을 지원했어요.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1년 후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원본을 분실했습니다. 양 씨를 구한 건 바로 카톡 대화였어요. 학비랑 생활비로 7천만 원 빌려줄게. 졸업 후부터 갚으면 되라는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이 증빙 덕분에 양 씨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카톡도 증빙이 되는구나. 세상 참 편리해졌네. 네. 모든 기록이 중요합니다. 최소 5년 동안은 꼭 보관하세요. 다섯째,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가 안전해요. 그냥 현금으로 주면 안 걸리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현금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요즘 국세청은 현금 거래를 더 철저히 모니터링해요.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고 900만 원씩 여러 번 인출해도 분산 인출로 의심받아 신고됩니다. 창원의 55세 김민재 씨는 아들 전세금을 마련해 주려고 5일 동안 매일 950만 원씩 인출했다가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결국 증여세를 내야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직접 비용을 결제해 주는 거예요. 학원비면 학원에, 전세금이면 집주인에게, 병원비라면 병원에 직접 납부하세요. 그리고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안양의 42세 최유진 씨는 조카의 학원비 900만 원을 직접 학원으로 납부했어요. 세무서에서 질문이 왔을 때 학원 영수증만 제시하니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복잡한 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첫째, 가족에게 돈을 줄 때는 이체 메모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둘째, 고액은 분할해서 주세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셋째, 차용증을 꼭 작성하고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상환받으세요. 넷째, 모든 증빙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세요. 다섯째, 학비, 의료비는 직접 기관에 납부하세요.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나요?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는 실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만약 세무조사 통지서가 도착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세무사에게 즉시 연락하세요.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모든 증빙 자료를 정리하세요. 통장 거래 내역, 차용증, 카톡 대화, 영수증 등을 모두 모아서 세무사에게 제공하세요. 셋째, 솔직하게 대응하세요. 진짜 생활비나 학비였다면 당당하게 주장하되 증빙이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평택에 사시는 61세 송민호 씨는 딸에게 8년간 매달 180만 원씩 총 1억 7,280만 원을 보냈어요. 세무조사가 나왔지만 다행히 송 씨는 병원 영수증, 학원비 영수증, 월세 계약서 등을 모두 보관하고 계셨어요. 덕분에 1억 7,280만 원 중 1억 2천만 원은 생활비, 학비로 인정받았고 나머지 5,280만 원만 증여로 인정되어 1,056만 원의 세금만 냈습니다. 증빙이 없었다면 최대 3,8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야 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한 정보를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배우자 간 증여에 관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라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세무사님, 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간 증여는 다른 가족보다 훨씬 세금 혜택이 큽니다. 10년간 무려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주실 수 있어요. 6억이나요? 그럼 다른 가족보다 훨씬 유리하네요. 맞습니다. 자녀에게는 5천만 원, 손주에게는 2천만 원만 비과세인데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가능해요. 게다가 함께 사는 배우자 간에는 생활비로 주고받는 돈은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가 없습니다. 용인에 사시는 64세 정태훈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본인 명의 상가를 매각해서 4억 5천만 원을 아내 계좌로 보냈어요.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결혼 35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이고 아내가 재산 관리를 더 잘해서 보냈다고 설명했더니 6억 원 이하라서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나중에 상속 문제가 훨씬 간단해질 수 있어요. 만약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아내 명의 재산은 바로 아내의 것이 되니까요. 상속 절차가 간단해지고 상속세도 줄일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다 주면 나중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가족 간 합의가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공증유언장을 함께 작성해서 배우자가 나중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재산을 분배할지 미리 정해놓기도 합니다. 천안의 59세 박성철 씨는 4억 원을 아내 명의로 바꾸면서 공증유언장을 작성했어요.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이 재산은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2억 원씩 분배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가족 간에 미리 명확히 정해놓으니 모두가 안심할 수 있었죠. 배우자 간 증여를 활용할 때는 이런 몇 가지 팁도 기억하세요. 첫째, 증여 계약서를 꼭 작성하세요. 증여인지 아닌지 명확히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셋째, 배우자 증여 후 5년 안에 이혼하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넷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등기부등본의 증여라고 명확히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배우자 간 증여를 활용하면 가족 재산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세금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잘 이해되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전략들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어렵지 않게 세금 문제를 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2025년 5월부터는 세무 공무원들이 세금을 추징하면 그 10%를 성과금으로 받는 제도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대신 오늘 배우신 전략대로만 하시면 세금 고지서는 피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문제없이 통과하고 준비 안 된 사람은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